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5세입니다. 그해 제 남편은 중병을 앓던 시아버님을 지간히 고향집에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길에 석 달 동안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죠. 결국 시아버님을 돌보는 사람은 제가 되었고 남편은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시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제게 한 말씀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정수가, 이 병은 일찍이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돈 낭비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을 위해 아껴두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제 앞길을 걱정해준 사람은 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아끼고 아껴 병원 가는 것조차 아까워했던 이 노인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이에게는 그저 엄마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예진이의 외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랐고 말을 시작할 때부터 저를 안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예준이는 올해 8살이고 본명은 이예준입니다. 다들 예준이라고 부르죠. 예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남편 박성호 씨는 63세로 세상살이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예준이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분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시아버님 또는 어르신이라 불렀던 분이죠. 예준이는 어릴 때부터 저희를 따라 그분을 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했습니다. 박동희 시아버님은 87세였습니다. 간쪽병은 이미 말기로 접어들어 저희는 그분을 지방의 고향집에서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모셔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기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아버님 방에서 연달아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은 또 잠겨 있었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젊은 시절 담배를 피우고 막노동을 하셨기에 의사 선생님은 이미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침은 지병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만 몇 달 전부터 그 기침 소리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옆에 작은 침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준이는 이불을 온통 걷어차고 엉망진창으로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반쯤 늘어져 있는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며 이마를 짚어 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예준이는 작게 끙하는 소리를 내며 몽롱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 일러요? 응, 아직 일러. 더 자렴. 저는 작은 소리로 말하며 창문 커튼을 조금 더 가려주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나서자 거실에서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양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거실에는 소파 하나, 식탁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외에 조금이라도 더 놓으면 움직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계란을 꺼내 풀어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시아버님께 드릴 부드러운 달걀찜을 준비했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으로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물건 진열도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듯 서서 일했죠. 은퇴 후 받은 국민연금은 얼마 되지 않아 겨우 숨만 쉬고 살 정도였습니다. 남편 박성우 씨는 예전에 건설업을 하며 공사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사람 사귀는데 일가견이 있어 다들 그를 성우 형님이라고 불렀지만 그에게 돈은 물처럼 빨리 들어왔다가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어떤 접대나 교제, 인심도 한순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는 또다시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이야말로 진정한 도화선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영양제를 하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상자째 거실에 쌓아두고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박동의 시아버님은 온몸이 수척해져 얼굴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어 걸음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셨죠. 아버님, 조심하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시아버님이 겨우 앉자마자 남편은
마치 말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병이 이미 말기라고 하셨어요. 간 쪽 상황이 너무 안 좋대요. 그가 말기라는 두 글자를 말할 때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따뜻한 물 한 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말기라니 저는 시아버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분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이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영양제를 뜨서 병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포장지에는 고단백, 영양보충제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일단 서울로 모셔와 지내시는 게 혼자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마치 덧붙여 말하려는 듯이요. 마침 제가 내일부터 지방공사 현장으로 석달 출장을 가요. 큰 프로젝트라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석 달이나 가야 한다고요?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건설업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해. 이 프로젝트 잘 되면 나중에 컨설팅 프로젝트도 안정될 거라고. 안 그래? 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할 텐데요. 남편의 눈이 번뜨렸습니다. 일단 당신이 좀 도와줘. 내가 지방에서 돈 받으면 다시 보내줄게. 당신이 제일 잘 관리하니까 제일 믿음이 가. 그의 입으로는 이 가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짐을 제게 떠넘기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있는 시아버님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말없이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꼭 가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전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와서 부엌에서는 죽이 거의 다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죽이 천천히 더 부드럽게 끓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약통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하루 종일 드셔야 할 약들을 한 알라노 담았습니다. 손을 닦고 시아버님 방문 앞에 섰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는데 가슴이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갈비뼈 쪽을 누르고 계셨고 기침 때문에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휴지 위에는 평소와 다른 연한 붉은색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숨 쉬세요. 천천히. 저는 서둘러 그분을 부축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겨우 숨을 좀 고르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미간은 두 줄의 밧줄처럼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할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어제 의사 선생님이 기침하다 피가 나오면 다시 진찰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낭비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말기인데 소용없다. 그가 돈 낭비라는 세 글자를 말할 때 제 마음속은 거의 눈물이 쏟아질 만큼 시큰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살아온 분이 마지막 순간에 병원 가는 것조차 돈 아까워했습니다. 문 앞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준이가 눈을 비비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작은 새둥지처럼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엄마, 증조 할아버지 또 아프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준아, 먼저 양치하고 세수해. 엄마가 이따가 아침밥 차려줄게. 알았지? 증조 할아버지는 그냥 지병이야. 엄마가 돌봐드리고 있어. 예준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아버님을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힘내세요. 이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나서야 화장실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등을 좀 더 받쳐드리고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분의 손이 심하게 떨려 컵이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컵을 받아들고 아예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따가 죽 좀 드시고 약 드세요. 네? 그분은 겨우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지만 아내 움직임을 들을 수 있도록 작은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서는 예준이 우유를 데우고 토스트를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달걀찜도 잘 익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50분. 오늘은 예준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몇 시간 일하다가 점심때 서둘러 돌아와 약을 드리고 밥을 먹여야 합니다. 오후에는 다시 예준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계속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시아버님께 밥을 먹여야 합니다. 죽 한 냄비를 세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먼저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잘게 썬 채소, 반찬과 함께 쟁반에 올려 시아버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좀 드세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한 숟가락 먹여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우 천천히 드셨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조심하지 않으면 두어 번 기침을 하셨습니다. 반쯤 드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한 숟가락만 더요. 제가 권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따가 약 드실 때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분은 겨우 2숟가락 더 삼키고 나서야 정말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고가 많다. 이 말이 나오자 제 눈가가 뜨거워질 뻔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들이 제 남편인데 아버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께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예준이의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우유, 달걀 프라이, 토스트, 그리고 예준이가 좋아하는 딸기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준이는 의자에 앉아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전화할까요? 그가 말하는 엄마는 제 딸 이진영을 가리킵니다. 지금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1년에 서울에 올라오는 횟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오늘 몇 교대 근무인지 봐야지. 제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병원 일이 바빠.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예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방 현장이 있잖아. 큰 프로젝트라서 석 달은 해야 해. 할아버지도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제가 말을 좀 더 무겁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돌아올 거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예준이는 응 하고는 고개를 숙여 포크로 달걀 노른자를 찔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7시 반,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연립주택의 계단은 좁고 가팔랐으며 벽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철제 난간을 잡고 내려가자 난간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래층 아침 식당에는 이미 작은 줄이 늘어서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위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이 통장님은 문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예준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더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또 일찍 나가네? 네, 이따가 일하러 가야 해서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님 좀 부탁드려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버님 저러시는 거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파. 통장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에 든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준이를 초등학교와 방과 후 교실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오까지 서서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붓고 마치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몇 시간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정오 11시 반, 저는 조퇴를 하고 사온 채소와 두부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또다시 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보다 더 급하고 마치 가슴 전체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은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이불을 꽉 움켜쥐고 휴지에 대고 심하게 기침하고 계셨습니다. 옆에 놓인 휴지 위에는 아침보다 더 진한 연한 붉은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마음이 싸늘해지는 색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 정말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분은 가쁘게 고개를 저으셨고 입술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세요. 그분은 저를 한번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조금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더 이상 고개를 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거는 동안 예준이 학교에도 전화해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게 데리러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금세 울려 퍼졌고 많은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과 함께 시아버님을 들것에 태우고 아침에 준비해둔 약과 건강보험증을 챙겨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막 차에 타자마자 제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회원님 카드, 백화점에서 33만 5,860원 결제되었습니다. 그 백화점은 옆 동네 시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인공호흡기 소리나 구급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3만 원이 넘는 돈.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에 적힌 지명과 금액은 그때는 그저 작은 가시 하나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온몸으로 뒤집히는 계기가 바로 이 작은 가시에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구급차는 병원 문 앞까지 요란하게 달렸고 저는 마치 믹서기에 던져진 듯 어지럽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다만 들것이 앞으로 돌진하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색은 흑빛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창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분 누구세요? 김 의사 선생님이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접니다. 제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서 매우 정중하게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쪽 병은 이미 말기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병의 근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입원 동의서이고 이 종이는 약 처방전입니다. 일부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몇 가지 진통제와 영양제는 비급여 품목입니다. 효과는 더 좋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고개를 숙여 살펴보니 납부서의 비급여 약품 항목 뒤에 56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금 구급차 안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아직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원님 카드, 백화점에서 33만 5,860원 결제되었습니다. 한쪽은 곡3만 원짜리야. 다른 한쪽은 34만 원짜리 쇼핑.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사용해주세요. 김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벨을 눌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창가에 기대어 딸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간호사 스테이션인데 이따가 약 줘야 해서 빨리 말할 수 있을까? 딸은 저쪽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는 말기 진단과 비급여, 약품에 대해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전세 대출이 너무 빠듯해서 정말 여유돈이 없는데 그래도 써야 할 거 써야지.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괜찮아. 너는 네 가정 잘 돌봐. 저는 서둘러 말을 마쳤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손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건 내 노후 자금이 한 푼, 두 푼 피처럼 빠져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어 박성우의 채팅방을 클릭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 약품 599만 원짜리 써야 한대요. 1분, 2분, 그 회색의 읽음 표시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넣으려는데 한 줄의 문자가 떴습니다. 당신이 먼저 결제해줘. 요즘 공사 대금이 아직 안 내려왔어. 그 뒤에 또 한 줄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큰 프로젝트 얘기 중이라 정말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수고가 많아.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따라왔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은 약간 흔들려 있었는데 회의실 탁자에 몇 명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면과 종이 커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는 맞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벽의 페인트 색깔이나 창밖 풍경이 예전에 제가 가봤던 공사 현장 사무실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사진을 응시하다가 결국 알겠어라고만 답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는 간단한 도시락을 사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링거를 맞고 계셨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오후에는 큰고모와 삼촌도 각각 병실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입만 열면 시아버님 걱정이라기보다는 장례식에 얼마가 들지, 납골당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따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마음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예준이를 곽수련 이모님 댁에서 데려와 병원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준이는 아주 착하게 증조 할아버지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말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아버님은 밤에 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작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죠. 간호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조절해 주셨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계속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의 불은 꺼지고 복도에 차가운 흰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준이는 간이 침대에서 작게 웅크린 채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시아버님은 갑자기 또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온몸을 웅크린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만 내셨습니다. 저는 배를 눌러 간호사 선생님께 약을 더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시계를 보니 2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 복도 의자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한번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회원님 카드, 고금 레스토랑에서 9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시간은 2시 17분, 장소는 옆 동네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지명,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웅하는 소리와 함께 멍해졌습니다. 9만 원. 저는 여기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노인을 안고 응급실과 병실을 전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기 고급 레스토랑에 있다니.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리다가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배경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와 몇 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 현장 같지도 일반 사무실 같지도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디야? 저는 최대한 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접대 중이야. 고객이 너무 까다로워서 방금 회의 끝나고 야식 먹는 중이야. 왜? 아버님, 방금 또 아파서 깨셨어. 의사 선생님이 약 더 써야 한다고. 아마 더. 제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주 가까이에서요. 그는 마치 깜짝 놀란 듯 황급히 옆으로 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그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바빠. 당신이 아버님 잘 돌봐줘.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 먼저 끊을게. 하지만 뚜뚜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끊어진 신호음만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절반은 시아버님 때문이었고 절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기록을 열어 오늘의 결제 내역을 보았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며칠 전에도 몇십만 원짜리 결제 몇 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옆 동네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지방 공사 현장이 아니라 우리 옆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님의 찡그린 얼굴과 그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오, 시아버님은 링거를 맞고 좀 더 안정적이셨습니다. 저는 곽수련 이모님께 시아버님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은행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알겠어. 갔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은행 안은 에어컨 때문에 매우 추웠지만 제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석 달치 신용카드 명세서를 뽑아 한 줄 한 줄 살펴보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금액은 적지 않았고 장소는 거의 모두 그 옆 동네였습니다. 그것은 출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장의 결제 명세서를 찍어 딸 진영에게 보냈습니다. 네 아빠가 지난 석 달 동안 지방 현장에 있었다고 했어. 한참 후에 딸이 답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일단 증조 할아버지 돌보는데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천천히 해결해요. 저는 남편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박성우 씨 계신가요? 박성우 씨는 석 달 장기 휴가를 내셨습니다.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박 여사님? 모르셨어요? 지난달 초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의자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회사에는 어르신을 돌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시아버님을 안고 병원을 뛰어다닌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전 공사 현장 북료 민철에게요. 요즘 성호 씨 본 적 있어? 지방 현장에 있다고 하던데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아, 성호 형님이요? 요즘 옆 동네에 계시던데요. 제가 운전하다 몇 번 봤어요. 얼마 전에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것도 봤는데 꽤 다정해 보이던데요. 당신은 벌써 아는 줄 알았지. 그 하라는 문자는 마치 모처럼 제 눈앞에 박혔습니다. 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나 혼자만 이 가정을 위해서 라고 변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곽수련 이모님은 제 얼굴색이 안 좋은 것을 보더니 제 팔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베개에 기대어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돌아왔구나. 제가 이불을 잘 덮어드리자 그분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 수척한 손이었지만 힘은 강했습니다. 정수가. 그분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우 그 아이는 못난 자식이다. 혹시 뭔가 알아챘느냐?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이요. 그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젊은 여자 하나를 지방 고향집에 데리고 왔을 때 동료라고 했지만 그 여자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와 반지, 가방을 보니 평범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꾸짖으니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다며 나보고 신경 끄라고 하더라. 그분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 너는 내 며느리지만 내가 너를 눈여겨봤다. 나중에 그 아이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면 너 혼자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 혼자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는 말은 마치 돌덩이처럼 제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의 문자 메시지, 결제 내역, 전화 저편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소리로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됐다. 밤에 예준이는 가니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침대 옆에서 시아버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몸을 돌려드렸습니다. 자정 1시가 다 되어 그분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귀를 가까이 대라는 듯이요. 저는 몸을 바싹 기울였습니다. 집에 가서 내 물건 좀 가져와라. 그분은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뱉어냈습니다.
내 방 침대 밑에 헐거운 타일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철 상자가 하나 있다. 그건 너랑 예준이를 위한 것이다. 성우 그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네, 제가 이따가 가서 가져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병실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외투를 입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매우 차가웠고 가로등은 한 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의 회사 석 달 장기 휴가라는 말과 시아버님이 제게 물었던 혼자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문을 열고 방에 작은 노란 불만 켰습니다. 시아버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침대 밑으로 넣어 헐거운 타일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리자 과연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차갑고 무거운 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철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일찍이 이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와 예준이를 위한 뒷길을 미리 생각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철 상자를 무릎 위에 놓았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옷자락으로 대충 몇 번 닦았지만 녹슨 흔적이 옷에 묻어 더러워졌습니다. 등은 희미한 절전형 전구, 아래 놓인 철 상자에 비쳐 색깔이 약간 어둡게 보였습니다. 저는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고작 상자 하나잖아. 저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옛날 사진 몇 장 들어있겠지. 말은 그렇게 단단하게 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녹슨 작은 고리를 잡고 위로 젖히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먼저 본 것은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예금주 박동희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은행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 인쇄된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제 눈은 거의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잔액 3억 6,700만 원. 저는 멍해졌습니다. 3억 6,700만 원이라니. 제 머릿속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채소,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시아버님은 손이 퉁퉁 부어도 장갑 살 돈을 아까워하셨습니다. 도시락을 살 때는 항상 가장 싼 고기 반찬 도시락을 사서 절반을 두 끼에 나누어 드셨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살 때는 에어컨도 감히 오래 켜지 못하고 전기세가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한 푼 두 푼 힘들게 아껴 모은 3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통장 아래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종이는 일반 인쇄 용지보다 조금 더 두꺼웠고 왼쪽 위에는 공증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천천히 그 공증서를 펼치자 내용이 매우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자 박동의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 한 채 및 본인 은행 예금 3억 6,700만 원 전액을 본인 사후 며느리 김정숙에게 단독 상속한다. 그 아래에는 긴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매우 공정하게 쓰셨습니다. 아들 박성우는 못난 자식으로 오랫동안 밖에서 빚을 지고 인신빚이 많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반면 며느리 김정숙은 본인을 돌보고 손녀를 돌보며 가정의 대부분 지출을 부담했다. 이에 본인은 깊이 숙고하여 간유받지 않고 결정한다. 공증인의 도장과 날짜,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놀랍게도 석 달 전이었습니다. 즉, 그분이 아직 지방 고향집에 계실 때 이미 공증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몇 줄의 글자를 보며 가슴이 옥신거렸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다 생각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병상에서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야가 약간 흐려졌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공증서를 옆에 놓고 손을 철 상자 맨 밑으로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편지 한 통이 더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흰색 봉투였고 봉투 입구는 투명 테이프로 두 겹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시아버님 특유의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정숙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주 단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낼 때 이미 제 손등에는 눈물이 떨어져 작은 물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치려 했었고 맨 위 첫 줄에 큰 글자를 보았습니다. 정수가.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했어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시아버님의 글씨는 한 획 한 획 떨렸지만 쓰실 때 매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평생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많은 말을 면전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에게 쓰는 수밖에 없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이 미안하다는 말에 제 눈물이 순식간에 떨어져 종이에 튀었습니다. 먹물이 조금 번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 모서리를 누르고 눈물이 중간까지 번져 글씨를 흐리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이 성우가 밖에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근 일이 아니라 꽤 오래전 일이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젊은 여자를 지방 고향 집에 데리고 와 동료라고 했지만 나는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와 손에 든 반지, 가방을 보니 평범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면전에서 그 아이를 꾸짖으니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다며 나보고 신경 끄라고 하더라.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술도 마시고 도박도 했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이었다. 그 줄은 특히 힘주어 쓰여 있었고 중간에 한 획은 거의 종이를 눌러 자국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이웃에게 몰래 물어보니 그 아이가 너희 옆 동네에서 그 여자와 백화점, 레스토랑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번 병은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말기였다. 의사 선생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나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억지로 치료하는 것은 다 돈을 태우는 것이다. 누구의 돈을 태우는가? 너의 돈, 네가 미래에 노후를 보낼 돈을 태우는 것이다. 서우는 입이 달변이라 이 가정을 위해서 라는 말을 가장 잘한다.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그렇게 그에게 속았다. 늙어서는 더 이상 네가 그에게 속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구절을 보고 저는 참지 못하고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그 시큰함은 또다시 상처받은 곳을 찔린 듯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 옳은 말을 해주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아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살기 전에 이미 읍내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그 공증사무소는 이 통장님 사무실 맞은편에 있다. 너는 아마 알 것이다. 나는 내 명의의 그 낡은 연립주택과 이 3억 6,700만 원의 예금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 내 아들에게도 그들의 형제자매에게도 준 것이 아니라 너 김정숙에게 주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들은 못난 자식이고 며느리는 정이 많고 따뜻하다. 네가 나를 돌보는 데는 너의 시간과 너의 국민연금이 사용되었다. 너는 우리 집에서 단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남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시달렸다. 돈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주어야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으니 저는 이미 너무 울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으로 계속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편지에 더 직설적으로 쓰셨습니다. 정수가 사람은 너무 착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네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남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 성우는 네 이런 성격을 아니까 감히 그렇게 너에게 대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듣기 싫겠지만 네 스스로를 위해 화낼 줄도 모른다.
내가 죽고 나면 네 노후가 그들 가족에게 시달려 발붙일 곳조차 없을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집을 너에게 주고 돈을 너에게 준 것이다. 네가 외부인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내가 인정한 내 사람이라서다. 나중에 네가 성우와 어떻게 되든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네 노후 자금을 남의 뒤치다거리에 쓰지 마라. 너 자신과 예준이를 위해 힘과 돈을 조금은 남겨두어라. 예준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편지를 채다 읽기도 전에 저는 참지 못하고 종이를 가슴에 대고 힘껏 안았다가 다시 펼쳐서 계속 읽었습니다. 예준이 손녀는 어릴 때부터 너를 따랐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중에 기억할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도 아닐 것이다. 바로 너다. 네가 나중에 성우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면 딸과 함께 예준이를 데리고 살아갈 용기가 있느냐. 나는 네가 이혼을 두려워하고 남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나중에 기댈 곳이 없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이 3억 6,700만 원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거라. 그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네가 정말 너만의 길을 가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할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통장과 집 이야기는 일단 하지 마라. 그들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변심하고 돈과 집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 꺼내 보여주어라. 그때 너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굳건히 서 있어라. 이것은 네가 훔친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준 것이다. 마지막 몇 줄은 글씨가 비교적 흐트러져 있었고 먹물이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마지막을 쓸 때 손이 이미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평생 너에게 미안하고 너의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내가 의식에 있을 때 너를 위해 비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네가 다시 우리 같은 집에 시집 오지 말고 내 딸로 태어나 주었으면 좋겠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할아버지 박동일. 날짜는 또다시 그 익숙한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미 이렇게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를 쥐고 있었고 등 뒤로는 차가운 시멘트 벽이 느껴졌지만 눈앞은 뜨겁게 흐려졌습니다. 그 감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반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느낌이었고 절반은 누군가 뒤에서 손을 내밀어 저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 두었어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철상자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통장, 공증서, 편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아무리 닦아도 멈추지 않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면서 많은 순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해도 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제 남편도 제 딸도 아닌 항상 침대 옆에서 돈 낭비라고 말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다리가 저리고 목이 마를 때까지 앉아 있다가 통장, 공증서, 편지를 한 장 한 장 정리해 다시 철상자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님이 숨겨두었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상자를 제 방으로 가져와 옷장 위에 있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상자를 맨 안쪽에 넣고 옷과 이불로 눌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꺼내어 옷장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통장 마지막 페이지, 공증서, 유언장,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저는 이 자료들이 나중에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휴대폰에 숨겨진 폴더에 잠가두었습니다.
철 상자를 다시 여행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운 후 옷장 맨 위층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옷장 문을 살짝 만지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보관했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 말이 밖으로 나오자 저 스스로도 잠시 멍해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괜찮아. 다 한 가족인데 라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야였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굴색은 좋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밖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 침대 옆에 앉아 잠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딱 한 번만 감으려고요. 휴대폰이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 발신 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입니다. 김정숙 씨 맞으세요? 여기는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박동의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께서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외투도 채 입지 못한 채 가방을 움켜쥐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는 다시 옷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아버님의 그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변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 꺼내 보여주어라. 전에 심호흡을 하고 손을 뻗어 옷장 문을 힘껏 눌렀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는 듯이요. 아버님, 안심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저는 이 상자 안에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은 바람이 매우 차가웠고 하늘은 이제 막동이 트는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병원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제 손이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요. 병원 중환자실 박복도는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격리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마친 후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여전히 수많은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그분은 눈동자를 돌려 저를 힘껏 바라보셨고 입꼬리를 겨우 살짝 올리셨습니다. 정수가, 그분은 제 이름을 놀랍도록 도렷하게 부르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문을 닫으라고 하시니 분명 무슨 일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살짝 닫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작은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커튼을 쳤습니다. 예준이 왔느냐? 시아버님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한밤중이에요. 예준이는 집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영상통화 걸어드릴까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 손은 뼈만 남아 있었고 기분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됐다. 잘 들어라. 그분은 제게 가까이 오라는 듯이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이불 밑에서 천천히 더듬어 베개 밑에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예준이에게 주거라. 그의 숨은 가빴고 두 마디를 말할 때마다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천 주머니는 붉은색이었는데 색이 약간 발해 있었고 그 위에 복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이는 그분이 만져서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예준이에게 꼭 걸어줄게요. 예준이는 증조 할아버지를 꼭 기억할 거예요. 시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몇 번 숨을 고르셨습니다. 마치 할 말을 정리하는 듯이요. 그분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오늘 3가지를 내게 약속해 주어야 한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작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제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아버님, 일단 그런 말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버님 정신이 좀 더 좋다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가 천천히. 그분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습니다. 첫째, 그분은 저를 응시했습니다. 앞으로 성우를 위해 좋은 말을 하지 마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가 어떻든 나는 똑똑히 보았다. 시아버님이 한 번 끊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 아이를 감싸줄 필요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예전에 친척들이 남편의 외도를 말할 때마다 제가 웃으며 오해다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 텅 빈 문을 보며 성원은 어디 있느냐? 꼭 물으셨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아, 그분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솟아올랐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둘째, 시아버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진영이와 예준이를 데리고 너만의 좋은 삶을 살아라. 그분은 저를 매우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더 이상 박씨 집안을 위해 계속 참지 마라. 너도 사람이다.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아니다. 제 코끝이 마비될 정도로 시큰했습니다. 아버님, 그분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은 또 잠시 멈췄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치 몽성 마지막 힘을 자내는 듯 했습니다. 침대 밑끝 철상자, 너는 이미 보았지? 그분은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분은 모든 것을 계산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봤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할게요.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말하지 마라.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 해라. 그들이 변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 꺼내 보여주어라. 제 가슴이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분은 일찍이 저를 위해 이 단계까지 생각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태로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친자식인데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시아버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친자식이라고 한들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키운 것이 내 팔자다. 그분은 다시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정수가 돈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너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쓰러져도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과 예준이를 먼저 돌봐라. 그분은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걸고 집 문제로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받을 것은 받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제 목소리가 온통 떨렸습니다. 잘 보관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까지 말하자 그분은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님, 좀 쉬세요. 더 이상 말씀 마세요. 저는 그분 귀에 바싹 대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게요. 그분은 들으신 듯 입술을 살짝 움직이셨는데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선이 천천히 평평해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온몸이 텅 빈 것 같았고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장면만 기억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처음 오시던 날 큰 채소 꾸러미를 들고 오셔서 너무 많이 샀다. 다 못 먹으면 냉장고에 넣어두어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던 모습.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몇 번 박동혜 씨라고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아버님의 눈꺼풀을 내리고
사망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가족 서명을 해달라는 말에 누군가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글씨는 비교적 단정하게 쓰였습니다. 성명, 관계, 시간, 한 칸 한 칸 서명하는 것이 마치 남의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는 수속을 받기 위해 카운터로 가야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고 장례식장과 연락할지 묻는 질문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짐하고 하나하나 돈을 지불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동작은 매우 빨랐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한번 보더니 작은 소리로 애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니 날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먼저 박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옆 동네에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는 한참 울리다가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잠에서 맡긴 듯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돌아와. 내가 먼저 장례식장에 연락해야 해. 상대편은 1초간 침묵하다가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어제까지 괜찮았잖아. 의사들이 대체 뭘 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쥐고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 언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먼저 장례식장에 연락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일을 좀 처리해줘. 내가 서둘러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큰고모와 삼촌 양쪽에 전화했습니다. 모두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냐? 고 묻다가 이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예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준아, 증조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예준이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증조할아버지 다시는 안 와요. 안 오실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물건이 있어. 이따가 보여줄게. 예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준이가 울다 잠이 들자 저는 일어나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에 빈소가 차려지고 관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향냄새가 좁은 거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박성우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관 앞으로 달려가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는 관뚜껑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버리고 가세요? 아버지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울음소리는 길고 높았으며 매우 힘겨운 듯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 몇 명이 서둘러 다가가 부축하며 성우가 정말 효자라며 칭찬했습니다. 지방에서 바쁘게 일하다 돌아와서 이렇게 우는구나. 맞아. 밖에서 그렇게 바쁜데도 돌아왔으니 정말 대단해. 저는 한쪽에 서서 향을 들고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입원했던 석 달 동안 그가 바빴던 것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고 여자친구와 쇼핑을 하느라 바빴던 것이라는 것을요. 시아버님의 마지막 전화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연극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큰고모와 삼촌도 도착했습니다. 큰고모는 검은 옷을 입고 들어서자마자 두어 번 울더니 눈가에 눈물을 닦고 빈소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정말 아끼셨는데.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의 그 연립주택도 커튼 하나 바꾸는 것도 아까워하셨지. 삼촌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매일 채소 팔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셨잖아. 다 돈 좀 모으려고 그랬지.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서히 화제가 빗나갔습니다. 옛날에 돈 좀 모아두셨다고 들었는데 안 그래? 큰고모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아버님과 같이 살았으니 더 잘 알겠네. 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여 향제를 덜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그 연립주택 말이야. 삼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도 꼭 가서 봐야 해. 외지인이 살게 하면 안 돼. 거긴 우리 박씨 집안 거야. 외지인이라는 세 글자를 그는 매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눈은 비스듬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향을 잘 꽂아두고 돌아서서 차를 밖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문객 명단 정리, 조문객에게 차 대접, 장례식장과 장례지도사, 그리고 종교인과 연락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매일 3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발인 날이 되어서야 모두가 규칙대로 절을 하고 지폐를 태우며 고인을 보냈습니다. 시아버님의 유골은 납골단에 안치되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그 작은 천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은 목걸이가 관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녁에는 풍습대로 근처 식당에서 위로연을 열었습니다. 불빛은 너무 밝았고 음식과 술은 너무 독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테이블에 앉아 잔을 탁자 위에 쾅 하고 누우며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 집을 바로 내 명의로 돌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고인이 가셨으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술이나 좀 드세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시아버님의 평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집뿐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기침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노인도 아니고 한 손 한 발로 자신을 키운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힘들다는 것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힘듦이 아니라 집을 얻지 못한 힘듦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예준이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이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치 증거 서류 한 장을 잘 보관하듯이요. 위로연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자 우리 몇 명만 빈소 옆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향을 치우고 의자를 옮기고 식탁의 음식은 이웃들에게 싸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준이는 제가 먼저 방으로 보내 재웠습니다. 온몸이 지쳐서 눕자마자 코를 골았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려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청수가 잠깐 나와봐.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으며 얼굴에서는 아직 술 냄새가 났습니다.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약간 붉었는데 눈물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통장은 어디에 뒀대? 그리고 그 시골의 그 연립주택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방은 벽시계에 째깍하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시신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그는 이미 계산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였고 아버지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와 예준이는 아마 명단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무 늦었어. 술 취했으니 먼저 가서 자. 아버님 돌아가신 일로 우리가 며칠 더 바쁠 거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으려는 듯 했지만 눈빛은 이미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저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툭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친년. 문이 뒤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잠든 예준이를 침대에 안아 올렸습니다. 예준이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살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곧딜이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상대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부부싸움이다.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외도를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
저는 가장 단정한 카키색 외투를 입고 갔습니다. 손바닥에는 계속 땀이 났지만 저는 자신에게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는 큰 고모와 삼촌이 저를 망신스러운 년이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홍 변호사님이 진술했습니다. 첫째, 소위 지방공사 현장 프로젝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증명서에는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장기 휴가를 냈으며 출장을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 뭉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신용카드로 옆 동네 백화점에서 결제된 내역입니다. 커플 통장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그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여자가 있는데 이게 겁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 박성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변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한 명씩 올라왔습니다. 최미영 씨가 증인석에 서서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생선 파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젊은 여자랑 같이 계산대 앞에서 반지 고르는 걸 봤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 통장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도미 어르신은 정숙 씨 집에서 사셨는데 매일 정숙 씨가 휠체어 태워서 햇볕 쬐러 데리고 다녔어요. 석 달 동안 아들인 상호 씨가 돌아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상 주요 보호자는 계속 김정숙 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연락처도 모두 김정숙 씨였습니다. 마지막은 그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홍 변호사님은 공증서와 시아버님의 당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며 내용은 연립주택과 3억 6,700만 원을 며느리와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이웃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아들이 믿을 수 없으니 집과 3억 6,700만 원을 며느리와 손녀에게 남겨주라고 하셨죠. 상대 변호사가 다급해져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는 노인과 함께 살았는데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 변호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 박성호 씨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느 지방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까? 판사는 회사 증명서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장기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 피고인 박성호 씨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박성호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이 새빨개지고 목의 핏대가 선체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법정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살짝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아버님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사는 판결 전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아 피고가 가정 의무를 심각하게 소홀히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저는 혼자 가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두 채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것들은 제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님의 마음속에서 인정받은 것이었고 제가 한 방울 한 방울 힘들게 버텨낸 결과였습니다. 몇 주마다 박성우는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수척해지고 양복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집도 당신에게 주고 돈도 당신에게 줄게. 그 낡은 연립주택도 당신 것으로 할게. 이혼만 하지 마.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아주 평온한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 이제 돈 문제가 아니야. 삶 자체가 망가진 거야.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박성호의 근황이 큰 고모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상간녀에게 돈을 사기당하고 회사에서는 횡령으로 쫓기고 빚더미에 앉아 외국에 가서 막노동을 하고 있대. 삼촌네도 돈 때문에 거의 뒤집힐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큰 고모는 제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쾌감 대신 이것이 인과응보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동안 진영이와 홍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부산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네 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준이는 반찬을 집어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돈의 순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도중 진영이가 작은 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증조 할아버지 편찮으실 때 엄마 혼자 여기 계셨는데 제가 자주 못 돌아와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두부 한 조각을 딸의 밥그릇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때 힘들었잖아. 지금 시간 날 때 와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토요일에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예준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산책하는 것입니다. 예준이는 엄마에게만 매달리던 아이에서 제가 짐을 정리하고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돕는 작은 조수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한 번은 공원에서 예준이가 남자아이와 비눗방울통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한 어르신이 다가와 손자의 손을 살짝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누나랑 같이 놀아. 그분은 돌아서서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합니다. 제 손자가 좀 충동적이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이름은 김민준 66세였고 7살 손자 태호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시장과 공원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느 해질녘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아이가 앞에서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멀리 계신 시아버님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심하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예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옆에 시장도 같이 가고 손자도 같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65세에 비로소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은 조금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집은 다시 하얗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의 후반전에서 제가 비로소 한 가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억지로 희생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천천히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